세상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는 뭐 크게 나눠볼 수 있는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가 우리 세상을 움직여가는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기여를 해왔으며 또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평생 몸을 담고 또 국회를 떠나고 나서도 국회의 자리 찾기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정순영 박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근데 처음에 정책학회를 만들 때 정순영 박사가 국회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때 정책학회가 출발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몇 년이 됐나요? 26년 됐나요? 26년 좀 지난 이 시점에 정책학회가 주최하고 하는 충계학술대회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국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정순영 박사가 평생을 경험해왔던 것, 또 나름대로 분석해왔던 그 결과를 함께 경청해 주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시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리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고 해서 요거 위에 올려줄 수 있나요? 이 현수막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밑에 걸려서 현수막, 네, 좋습니다. 현수막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그 정순영 박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터이니 뭐 그냥 힘에 닿는 것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영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한 국회 개혁이니까 책임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책임 국회라는 소리는 책임을 안 지고 있었다는 이런 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국회 운영과 우리 정치 과정은 1987년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87 소위 헌정체제에 따른 것이죠. 그 이전에는 비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정,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책임을 과연 진 그런 의정과 정치가 있었냐, 그런 측면에 볼 때 대통령만 책임지고 책임을 국회는 좀 빗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책임이 없는 이런 국회 때문에 지금 뭐 다 같이 공감돼 이런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좀 주미대사라고 했죠. 이분이 2015년 조윤재 교수께서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재벌과 결탁한 여야 이런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재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대통령 권한을 대폭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벌 개혁을 위해서 국회 외적인 관점에서 국회를 뭐 무력화시키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것은 좀 사실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과연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5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공청회가 국회 한노위 소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무산되고 유야무야됐습니다. 그 이후 3년 후에 잘 아시다시피 수백 명 영유아 사망 사건이 드디어 발달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입법관으로 있을 때 미국 아태 소위원회 청문회 참석을 해보니까 소위원장이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국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소위원회 모든 보고서가 한 톨도 한 자도 안 빠지고 다 배포됐어요. 언론, 학술단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녹화했던 의회 방송,
그게 다 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됐을까? 뭐 한마디로 그때 여당 원내 총무의 그 한마디 말에 다 귀결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덤터기를 쓰느냐고, 그 잘못된 불법 행위면은 그 불법 행위를 사법 당국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고소를 채택해야 될 그런 국회법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건 다 위원장 권한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란 것이 원래 발생 초기부터 갈등 해소를 위한, 개혁 갈등을 해소를 위한 신분 회의부터 시작된 것이죠. 왕과 귀족에 대해서 자라오르는 시민단, 시민계급 간에 나중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투쟁은 나중에 문제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개혁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나중에 이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의회, 그리고 입법권은 왕이 갖고 있던 입법권은 나중에 의회가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첫째도 갈등 해소, 둘째도 갈등 해소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삼천 국회의원이 제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국민한테 욕먹어가면서 국회의원 하기 싫다. 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하기 싫다, 이 말은 권력자가 애교 어린 거짓말이죠. 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국회가 이 갈등을 무엇이든지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이 역사적인 그 중대한 국회 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유명한 권력의 작용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 현상은 권력 현상입니다. 권력이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과 질서. 그런데 권력은 공익이든 공익을 내세우는 사익이든 간에 그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낫죠. 서로 역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권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플라톤의 인간 영혼의 3요소부터 되어 왔는데, 이건 이성과 감정 사이로 오르내리는 어떤 아주 심적 에너지라고 제모가 멋있게 표현했는데, 이 기계 폐기에 속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무언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또는 타인과 손잡고 무언가 하고 싶고, 또는 가슴속에 우러나는 그 어떤 분출하는 분노, 열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폐기에 속합니다. 언뜻 들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같죠? 사랑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권력이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권력이 다른 이름은 정치고, 권력이 수많은 파생체를 냈는데, 거기서 보면은 권력이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천지 창조가 되었다. 똑같이 사회과학계에서는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와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권력이 거치는 위대한 인권적이고 원형적이고 추동적이고 그런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권력이 만약 연구를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많은 연구의 위대한 기다성 같은 이건 주로 대륙계 학자들인데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권력 자체 된 게 아니고, 근데 헤겔처럼 자유정신이라든지 막스처럼 이익을 발견하고, 베버처럼 질서를 발견하고, 니체는 드디어 권력 의지를 발견한 이런 권력의 실체성에 가까운 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제일 왼쪽에 프리드리가 드디어 이제 권력은 인간관계다. 권력의 본질은 실체성과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타인을 소유하고 갖고 싶은, 그리고 타인과 같이 가고 싶은 그 관계성, 이런 두 가지 본질적인, 마치 은과 양처럼 그것을 발견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의 본질은 두 갈래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실체성이 있는 좀 소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권력가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가는 모이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정치 체제를 이루고 정당을 이루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 공익을 내세우는 사익이든 간에 어쨌든 어떤 보다 더 고양된 어떤 질서라든지 상대방의 배려했던 관계성보다도 말이죠. 그래서 관계성을 보다 더 권력관이 많은 영미계 국가들이 왜 민주주의가 잘 되는 이유도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권력이란 것이 그와 같이 실제성 많은 권력들이 현실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던 강한 추동력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런 권력 행사가 나타날까? 어떻게 책임을 모면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 그것은 제도 권력과 형성 권력에 대한 설명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 권력이 뭔가 하면요, 소위 우리 한국 대통령이 거의 한 2만 개 정도 임명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법안 제출권, 인사권, 예산권 이런 막강한, 이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이런 막강한 권력인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형성 권력은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도 권력이 뭐죠? 기초 권력이에요. 대통령부터 저 동사무소 지금까지 그 권력에 앉아서 뭔가 해라는 것이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평검사의 대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세월호 침몰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까지 나타나야 되죠. 그 제도 권력이 앉아가지고 결국 권력을 즐긴 것밖에 안 되고 뭔가 build, 형성을 해라는 그 권력 행사는 하지 않는데, 그런데 형성 권력 하고 싶도 못해요. 노무현 대통령 하고 싶도 FTA도 하고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뭘 하려는데 도대체가 못하게 했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실체적인 권력관을 가진 상대방 쪽에서 자기인데 이익이 안 되고 정당대 안 되니까 탕 튕겨버리고 배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못 내먹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는 어떨까요? 국회는 그러면 권력을 행사를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실체적인 권력관을 가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의회를 만들면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이들 하죠. 근데 대의 구조를 소위 대의 구조를 해체 구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의체 구조는 좀 이론적이지만 설명만 제일 밑에 보면 수단 가치에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해체 구조가 뭔가 하면요, 토론과 타협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는 갖자는 것이죠. 목표 가치는 서로가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치고받고 하더라도, 그러나 수단 가치는 합의되는데 우리는 이 수단 가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토론과 타협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자기 정당의 당론이다 해가지고 튕겨버리고 정치 지도자의 이권에서 튕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노미 구조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의 구조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아노미 구조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정당에 했던 정치인들에게 당신들이 권력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 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뭘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투쟁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죠. 좌파 우파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좌빨 복골 이런 표현도 발음도 굉장히 상스러운 좌파 빨갱이 보수 꼴통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데올로기 뒤에서 권력의 이익을 숨으면서 이데올로기가 마치 중개인 것처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은 만유의 이 인간 역사의 추동력이고 원동력이고 추진체인 것입니다. 최고 신급의 가치예요, 권력이. 그런데 권력 위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데올로기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때문에 숨는 거죠.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지적 같은 학자들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가지고 사라진 자유주의니 이 사회주의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자체 내에 수많은 이데올로기 있다. 유행도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봉건주의와 역사주의가 더 큰 문제입니다. 봉건적 태형주의 아시죠? 어떤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에게 수석 비서관이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명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한 번 더 하니까 어명이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사역을 막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런 봉건적인 이 멘트들이 언론에도 그대로 보급되고 그런 것이 이 우리 사회 또아리 밑에서 흘러가죠. 역사주의 뭡니까? 쇼비니즘이에요. 고구리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나가다가 한계 봉착하니까 아리안 민족의 영광이라고 아주 대단한 역사적인 쇼비니즘 가지고 그것도 몰락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망해요. 있는 여러 나라라도 잘 되게 하는 것이 근대화되고 선진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 육산 컴플렉스에 대해서 비근대적 이데올로기는 배제돼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에 지금 뭐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다 오히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계 언론계의 분발과 계몽된 민주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허황된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현실 작동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이데올로기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도덕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름대로 잘 완비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죠. 정치주의는 뭐 더더욱 이 도표상을 시각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양옆으로 쥐고 얻는다 정치주의가 하는 것을 모양을 했는데 오늘은 대안으로 내세우는 정책주의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은 법치주의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미 법치주의는 소통적 법치주의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도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치 내는 통치, 법치 외에는 배제 이래가지고 법치주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문제인데 한국의 경우는요 아예 법치주의도 어차피 없어요. 무법주의, 뭐 도덕입법, 대법주의 뭐 이런 것을 법치주의 비형성 또는 허약한 법치주의에 의해서 정치 만능주의가 오히려 탄압 정치의 원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형법에도 없는 포괄적 뇌물죄라든지 또 김영란법 정확하게는 김영란 박근혜법이에요. 이 법은 정말 독소조항이 많은 잘못된 법인데 추상적 도덕입법이 실질적으로 구체적 입법을 갖다 누르는 비합리적 법치주의가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 그렇다면 법치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도덕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교주의는 뭐 신이 대장으로 내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드디어 도덕주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덕이 뭐죠? 황금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18세기 칸트는 멋지게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시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타인과 똑같이 일반 법치가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도덕의 절대성 명제가 과연 실현 가능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8시간 이상 일하기 싫다. 그리고 얼마 이하는 받기 싫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회사가 부도나는데요. 그 도덕은 상대성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구사회 새로운 지성의 공동체주의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어차피 국가 규모로 법치주의나 도덕주의가 실현하기에는 인간 가치 실현해서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나타난 것이죠. 공동체주의는 문자 그대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실행해 옮기자는 그런 아주 고양된 지성적인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이 모든 사상이 그 나라에 가면 토착적으로 변하고 왜곡되는 것이 그 공동체주의는 한국에 오니까 공동체 사회주의 내지는 공동체 자유주의로 또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분파주의로 정말 황당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도덕주의나 법치주의를 허약한 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주의가 판을 치는 물론 서양에서도 옛날부터 칼 슈미트가 유명한 법은 정치의 아들, 도덕은 뭐 정치 딸 정도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치주의와 도덕주의를 우롱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식을 실정주의인데 정치주의는 굉장히 큰 강력한 무단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치주의는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국회법에서 보면 국정조사법이 있습니다. 국정감조사법이 있습니다. 이 국정감조사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상시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한번 시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패널로 오신 우리 구차장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십자 빼앗는 식으로 행정부가 대통령이 강력히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법 내용은요 가을에 모든 비리를 모아가 터뜨리는 겁니다.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조사해서 국회는 그때 이슈 있을 때 모여서 갈등 해소를 해라는 것이 국회 임무인데 이런 가장 나쁜 제일 밑에 책임지치 회피를 위한 합법적이고 가장 공식적으로 가장 나쁜 구제도의 전형입니다. 이런 거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위로는 환상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 제도 형성을 방해하는 현실은 허약한 법치주의. 이 허약한 법치주의 밑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고소 고발이 일본의 3,000배랍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가 24만 건 1년에 2분의 1건이에요. 이런 환경적 토대가 이 법치주의를 허약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왜곡된 도덕주의, 만해사랑에 횡행하기 위해서 때법과 국민정서법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정치주의가 바로 실제적인 권력관을 가지고 있는 끼리끼리 정치 사람들이 이익 담합과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공동체 질서와 규범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오늘 대안론에 세우는 정책주의는 뭐냐? 행위상학적인 이데올로기인 도덕주의, 종교주의, 인도주의, 사회동포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넘기고 투쟁적 이데올로기, 근대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이런 거 좀 극복하고 갈등 해결적인 실질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우리가 국정 운영 원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실천 지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로는 인간 가치 실현과 아래로는 삶의 구체적 조건 개선을 정책으로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이 정책 주에는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라스웰을 위시한 그 일단의 정책학자들을 중심으로 했고 현실적으로 선진 의회에서는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소위 행동의 신념 체계인 이데올로기로서 활용을 안 한다 뿐이죠. 잠깐. 그래서 이 정책주의가 만약 실현된다면은 선진 의회의 모습을 보이죠.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왼쪽에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만 보입니다. 정당만 보입니다. 의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선진국 의회는 오른쪽 보십시오. 의회로 모든 사건과 의견이 모이고 해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구조와 기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안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 안 하면은 정쟁을 하고 싶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났다는데 이라크 전쟁에 7천조가 들었대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600조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600억 조입니까? 좌우지간 10분의 1만 내놔라는데 물론 그 돈은 우리가 또 내야 되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의회가 그 정보를 쥐고 트럼프가 하겠다 하면 그 돈은 미국 돈인데 어림없죠. 의회의 권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선진국 제도 형성을 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국가 형성, 경제 성장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지을 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기획 단계, 정착 단계, 통제 단계 이래 있는데 이 갑자기 정착 단계가 빠지고 통제 단계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나쁜 의미의 통제가 아니고 이건 질서를 정립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법적인 통제 단계에서 와가지고 법과 제도가 권력과 합해가지고 움직이니까 검찰공화국, 감사만국, 고소사기공화국, 선거관리공화국이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무려 2,000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관리를 간대요.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배지를 100만 원 선거사범으로 목을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있을 수 없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밑에서 보시다시피 갈등 사회 지표가 얼마나 저렇습니까? 지금 모두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디리게임이 아놈이라는 그 유명한 개인적인 자살이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한 것. 지금 우리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회가. 그걸 우리가 책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익을 내세운 그 권력권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던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를 모두 모아가지고 에피소드로 하나의 정리를 하고 결론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멋있게 좀 글을 하나 써왔는데 바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도 괄목한 성과를 이뤘으므로 세계 지성사의 물줄기를 바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 넘치는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슬로비의 지적이란 공산주의 철학자가 와서 강연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와 국정의 대치에 대한 그의 폭넓은 지식을 수용할 사회적 능력과 지적 능력이 충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요,
최근까지 확장된 농업 이 조합법 그것을 국가가 예산으로서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주의 법안으로 될 수 있잖아요. 또는 인기성 퍼주기 법안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문명적인 굉장히 차세대의 어떤 사상으로서 어떤 이 공동체주의를 받아가지고 법안에 검토하는 것조차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 보시다시피 진행 과정을 보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단기당략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사회주의 법안이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내세운 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유승민 의원이 이 스마트하니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새누리당 안으로 냅니다. 김무성 의원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됐죠? 팽당했죠. 팽당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때문에 했을까요? 과거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재미봉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고상한 표현을 품기 있게 하는 분들 오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심착하게 다시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전략적 연장선상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팽당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20대 국회는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런 좌우파 정당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내세워가지고 사실상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켜보고 국회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 공감이 이렇습니다. 개헌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국회법도 반드시 같이 개정해야 됩니다. 정치 기능이 어떻게 조정과 통합 기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는 권력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권력 갈등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개헌 내용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관이 있습니다만은 정치 체제의 어떤 뭐 대통령제라든지 뭐 의회 이런 이야기는 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력 실체적인 소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천착하고 있는 제도 권력에 치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축소를 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 맞는 형성 권력을 행사하게끔 그 근거를 위한 헌법을 개정해라 이런 또 소리죠. 그리고 국회법도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현재 견제 국회라는 것은 견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 갈등 해소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 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기득권 보유에 대한 담합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각종 특권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선거를 하면 주권 국민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선거 끝났다. 그럼 이제 우리끼리 국회직 다 나눠 갖자. 그거 있을 수 없죠. 그 주권 배임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도록 조항이 없다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 정치 조항을 만들어야죠. 국정감조사법 폐지하고 상시 청문회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선진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 걸어다니는 대통령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습 국가의 모습. 자 그렇게 되면은 국회는 어떻게 할까요? 국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왼쪽에 역사적 유물인 환상적인 좌우 이데올로기에 좌파 이용하는 이 허상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압력을 가하는 범국민 운동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작동 가능한 이데올로기, 법치주의, 도덕주의 또는 고양된 공동체주의에 대한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각성과 교양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흐르는 잘못된 봉건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그 위에 리드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무단 실력주의인 정치주의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구체적 사안이 생길 때 국회의원들이 이슈를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하나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것이 보이죠. 행정부가 아닙니다. 법률 형식을 취했든 어떤 형식을 취했든 국회가 먼저 정책 형성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이에요. 대통령과 행정부는 제1차 책임기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왜 안 한다? 이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그런 짓 하지 말고 또 할 때 근성으로 하는 절차적 형식주의를 하지 말고
또 무슨 성장이니 배분 가치를 하니 이렇게 굉장히 그 인기 위주인 그런 거 내세워 가지고 통과도 안 될 거 하지 말고 하나하나 토론과 수기 자체의 바탕을 둔 과정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자는 것이죠. 국회의원들과 보좌 조직들이 인식이 대전환이 굉장히 요청이 되고 또 그에 대한 행동 강령, 진짜 행동 강령, 무슨 공무원들 무슨 천지받지 않 뭐죠 무슨 이상한 거 지금 또 뭐 한다고 그러더 그런 도덕적인 쓸데없는 걸 가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주권 바로 행사 시민운동으로 이것이 고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분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인사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현직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저 선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여기 와서 뭐 굉장히 훌륭한 척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조직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나와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따 또 토론할 때 더 추가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